안녕하세요. 오늘은 OLED 소재 분야에서 아주 주목받는 기업이죠. 덕산 네오룩스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특히 이 회사의 그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 그중에서도 블랙 PDL이라는 신소재에 대한 기대가 아주 뜨겁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2025년 2분기 실적, 이거 어떻게 나왔나요? 네, 그 2025년 2분기 실적을 보면요. 매출은 477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0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률로 보면 한 21.2% 정도 수준인데요. 21.2%요? 네, 직전 분기, 그러니까 1분기 실적하고 비교하면 뭐 아주 나쁜 건 아닌데 작년 같은 기간, 작년 2분기랑 비교하면 매출이 한 10% 정도 줄었다는 점, 이 부분은 좀 봐야 합니다. 아,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이 줄어든 건 좀 아쉽네요, 확실히. 그 이유가 M18이라는 소재, 이 수요 부진 때문이라고 하던데요. 이게 그 M18이 주로 중국 회사들이 만드는 중저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화면에 들어가는 거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중국 내수 시장 경쟁이 워낙 치열했잖아요. 그렇죠. 특히 올해 들어서 중국 업체들이 만드는 그 플렉서블, 그러니까 막 휘어지는 OLED 패널 가격이 확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좀 구형 기술인 리지드 패널 수요가 줄어든 영향이 이게 컸다고 분석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M18 소재 수요 부진이 2분기 실적에 영향을 미친 주요 원인 중 하나였죠. 근데 이게 단순히 중국 시장의 일시적인 가격 경쟁 때문이다? 이렇게만 볼 수 있을지는 좀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 그런가요? 이게 어쩌면 그 중국 패널 제조사들과의 어떤 구조적인 경쟁 심화 아니면 뭐 중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 변화 같은 좀 더 근본적인 문제랑 얽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단기 문제로 끝나면 뭐 다행인데 만약에 이게 OLED 시장 전체의 어떤 경쟁 구도가 재편되는 그런 신호탄이다. 이러면 덕산 네오룩스한테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구조적인 우려도 뭐 일리는 있습니다. 근데 또 생각해보면 이런 저가 경쟁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가격을 막 낮춘 중국 패널 업체들도 수익성이 나빠져서 힘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2분기 실적에는 삼성 디스플레이, SDC 쪽 패널 공정에서 문제가 좀 생겨서 M14 소재 공급이 약간 지연된 영향도 있었어요. 아, 그 M14 이슈요? 네, M14가 SDC 최신 주력 스마트폰 패널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 중 하나인데 원래 6월부터 공급됐어야 할 물량이 조금 밀린 거죠. 근데 이 지연된 물량은 3분기랑 4분기에 걸쳐서 공급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하반기에는 실적이 다시 회복될 가능성, 이게 높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 공급 지연 물량이 하반기에 반영된다는 점은 뭐 긍정적인 부분이죠. 근데 2분기 영업이익률이 21.2%, 이게 생각보다 좀 낮게 나온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성과평가 관련된 충당금 한 20억 원 정도가 비용으로 처리가 됐기 때문인데요. 아, 일회성 비용이 또 있었군요. 네, 회사 쪽에서는 이 중에 한 15억 원 정도는 4분기에 다시 이익으로 돌아올 거다 뭐 이렇게 설명은 하고 있지만 이런 일회성 비용들이 실적 발표 때마다 갑자기 나타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적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지고 변동성이 커 보일 수 있다는 점, 이게 좀 아쉽습니다. 그렇죠. 그런 일회성 비용을 빼고 보면 사실상 1분기랑 비슷한 수준의 이익률을 유지한 셈이네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올해 전체적인 전망이잖아요. 회사에서 내놓은 가이던스를 보면 연간 매출은 작년이랑 뭐 비슷할 걸로 예상하는데 영업이익률은 눈에 띄게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아, 이익률 개선이요? 네, M4 소재가 들어가는 스마트폰 모델이 더 다양해지고 또 기존 M13 대신에 그린 프라임 같은 더 비싸고 성능 좋은 소재 채택이 늘면서 제품 구성 자체가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바뀌는 효과 때문인데요. 작년보다 영업이익률이 무려 3%에서 4%포인트 정도 높아질 걸로 예상한다니 이건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봐야겠죠. 자, 그럼 현재 상황은 뭐 약간 혼조세라고 볼 수도 있는데 덕산 네오룩스가 정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미래 먹거리, 이게 뭘까요? 바로 이 블랙 PDL입니다. PDL이 픽셀 디파이닝 레이어, 화면의 그 화소 픽셀을 정의하는 층인데 블랙 PDL, 줄여서 PDBL이라고 부르는 이 소재는요, 화면의 검은색을 더 깊게 만들고 픽셀 사이 경계를 더 명확하게 해서 화질을 높이는 동시에 빛샘을 막아서 전력 소모도 줄여주는 아주 혁신적인 신소재입니다. 올해 4분기가 바로 이 PDBL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시기가 될 거라는 전망이 아주 많아요. 네, 그쵸. 특히 내년에 나올 걸로 예상되는 갤럭시 S26 시리즈의 최상위 모델, 울트라 모델에 이 BDPL이 처음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소비 전력을 낮추는 코이, 컬러 온 엔캡슐레이션이라는 또 다른 신기술하고 같이요.
네, 그 BDPL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 분명히 높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정말 극초기 단계라는 점을 좀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올해 BDPL 관련해서 덕산네오룩스가 예상하는 매출 가이던스가 한 100억 원 수준이에요. 100억이요? 아직은 좀 작네요. 그렇죠. 전체 매출 규모에 비하면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죠. 이 시장이 앞으로 얼마나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작년에 갤럭시 S 시리즈 전체 판매량 중에서 울트라 모델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절반 정도였거든요. 이걸 고려하면 내년에 S26 울트라 모델에 BDPL이 적용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회사 전체 실적을 단숨에 확 끌어올릴 만큼의 그런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BDPL 시장의 전체 잠재 규모에 대한 예측치도 아직은 분석기관마다 차이가 좀 크고요. 적어도 올해 4분기 실적이 좀 나오고 나서야 어느 정도 시장 반영이나 성장 속도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작은 작을 수 있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변수가 바로 애플 아니겠습니까? 시장에서는 애플이 내년 3분기쯤 첫 번째 폴더블 기기를 출시할 수 있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르면 2027년에는 우리가 흔히 쓰는 막대기 형태의 아이폰에도 COA 기술이랑 같이 BDPL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아, 아이폰까지요? 네. 만약에 애플이 이 기술을 채택하기 시작한다면 그 파급력은 S26 울트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겁니다. 시장 판도 자체가 바뀔 수 있는 거죠. 게다가 현재 덕산네오룩스가 이 중요한 BDPL 소재를 삼성 디스플레이, SDC에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 이건 정말 엄청난 기회 요인 아닌가요? 그 독점 공급이라는 점이 오히려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 이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특정 고객사, 그러니까 SDC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는 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의존도 문제군요. 그렇죠. 만약에 SDC가 안정적인 부품 수급이나 가격 협상력을 높이려고 공급사를 이원화, 그러니까 다른 회사에서도 BDMPL을 공급받기 시작한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론 그렇게 되면 덕산 네오룩스 입장에서도 SDC 말고 다른 디스플레이 제조사한테 BDMPL 뵐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는 있겠지만 현재 누리고 있는 그 독점적인 공급자 지위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애플 역시 비용 절감이나 공급망 안정을 위해서 부품 공급사를 여러 곳으로 다변화하는 전략을 선호하는 대표적인 기업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폰 외에 아이패드나 맥북 프로 같은 다른 애플 기기로 BDMPL 적용이 확대될 가능성도 아직은 구체화된 게 없어서 좀 먼 이야기로 보입니다. 하지만 SDC가 왜 굳이 덕산 네오룩스를 독점 공급사로 선택했을까? 이걸 생각해보면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 그만큼 높다는 증거 아닐까요? 이미 3, 4년 전에 일본의 그 도레나 미츠비시 같은 엄청난 글로벌 화학 소재 기업들하고 경쟁해서 덕산 네오룩스가 SDC의 단독 개발 파트너로 선정됐고 관련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로도 아주 촘촘하게 방어막을 쳐뒀다고 하더라고요. 네, 특허 얘기는 들었습니다. 소재 자체를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그 공정 난이도도 꽤 높아서 경쟁사들이 단기간에 쉽게 따라오긴 어려울 거다 이런 분석이 많아요. 기술력으로 확보한 혜자가 꽤 깊다는 거죠. 기술적인 우위 그리고 선점 효과 이건 분명 인정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경쟁사들 역시 BDMPL 관련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이 커질 거라는 긍정적인 신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잠재적인 경쟁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경쟁사들의 움직임도 있군요. 네. 또 하나 이 BDPL이라는 신소재의 마진율,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익이 남는지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가 않았어요. 물론 새로운 기술이니까 당분간은 고객사로부터 CR, 즉 가격이나 압박은 좀 덜하겠지만 양산 초기 단계에서 수율, 그러니까 생산 성공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또 생산량을 늘려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상보다 비용이 많이 들거나 수익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BDPL이 가장 뜨거운 이슈인 건 알겠는데 그럼 다른 사업들은 좀 잘 돌아가고 있나요? 특히 중국 시장은 좀 어떤가요?
한때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 중국 시장은 2021년 이후에 잠시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그런데 작년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중국 시장에서 약 1,000억 원 정도 매출을 기록했고요. 올해는 15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니까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꾸준히 중국의 주요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들을 대상으로 고객사를 늘리기 위한 그 퀄 테스트, 품질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통과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하고요. 오, 콜테스트 통과 소식은 좋은데요. 그럼 이게 바로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건가요? 그게 조금 다릅니다.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건 이 소재를 우리 제품에 써도 좋다는 승인을 받은 거지 이게 바로 대량 주문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아,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군요. 네. 실제 패널 제품에 적용돼서 양산되고 그게 매출로 잡히기까지는 또 시간이 걸립니다. 회사 측에서도 빨라야 내년 하반기 정도는 되어야 퀄 테스트 통과한 제품들의 양산 물량이 본격적으로 매출에 기여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 중국 시장에서는 기술 유출이나 소위 카피캣, 그러니까 모방 제품 문제가 좀 불거졌던 사례들도 있었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성장은 여전히 좀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IT 기기 쪽은 좀 어떤가요? 스마트폰 말고 노트북이나 태블릿 같은 제품들이요. 요즘 이쪽에도 OLED 패널이 점점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특히 투스택 텐덤이라는 기술이 주목받고 있던데요. 네, 투스택 텐덤. 말 그대로 OLED 발광층을 2개로 쌓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하면 화면 수명도 길어지고 밝기도 더 밝아져서 노트북이나 태블릿처럼 비교적 오랜 시간 화면을 켜놓는 IT 기기에 아주 적합한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덕산 네오룩스도 이 시장을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특히 애플의 맥북 프로에 들어갈 소재에 대한 콜 테스트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 애플 맥북이요? 와, 만약 덕산 네오룩스 소재가 채택된다면 물량 증가 효과가 상당하겠는데요. IT 기기는 스마트폰보다 화면 면적이 훨씬 크니까요. 맞습니다. 채택만 된다면 모바일용 소재보다 훨씬 많은 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에도 변수가 좀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IT 기기 수요가 좀 부진하면서 애플을 포함한 여러 제조사들이 신규 라인 투자나 적용 기술 결정을 다소 미루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 수요 부진이 문제군요. 네, 맥북 프로용 소재 역시 최종 결정이 당초 예상보다 조금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1분기쯤에는 어떤 소재를 쓸지 결정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이것도 좀 지켜봐야 하고요. 또 투스택 텐덤 구조는 기술 난이도가 높아서 경쟁사들과의 기술 경쟁이나 가격 경쟁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도 아직은 좀 불투명합니다. 자동차용 OLED 시장은 좀 어떤가요? 요즘 자동차 실내에도 디스플레이가 점점 많아지고 되게 화려해지던데요. 자동차용, 즉 오토모티브 OLED 시장도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입니다. 덕산 네오룩스도 이 시장에 진출해서 현재 BMW 일부 차량에 들어가는 OLED 패널에 레드호스트라는 붉은색 계열 소재를 납품하는 등 성과를 내고는 있습니다. 오, BMW에도요? 네, 하지만 아직은 시장 자체가 초기 단계이고 또 자동차용 부품은 요구되는 신뢰성 기준이 워낙 까다로워서 실제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당장의 실적보다는 좀 미래를 위한 투자 개념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본업인 OLED 소재 외에 자회사 실적도 주목할 만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덕산 네오룩스의 자회사 중에 현대중공업 터보기계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산업용 펌프나 선박 엔진에 들어가는 터보차저 같은 걸 만듭니다. 근데 최근에 원자력 발전이나 복합화력 발전소 건설이 늘고 조선 업황도 좋고 특히 그 LNG 운반선 발주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 회사의 실적이 아주 좋습니다. 아, 전방산업이 좋군요. 네, 이런 전방산업 호황 덕분에 올해 매출 1,500억 원에 영업이익률 1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내년에는 더 큰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자회사의 좋은 실적이 덕산 네오룩스 전체 연결 실적에도 꽤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와, 본업도 본업이지만 자회사까지 잘 나가니 정말 든든하겠네요. 물론 전반적인 흐름은 좋습니다. 하지만 2분기 실적을 보면 이 자회사에서도 1분기에 반영하지 못했던 비용 일부를 2분기에 일회성으로 좀 반영하면서 영업이익률이 잠시 주춤했던 사례가 있거든요. 아, 여기도 일회성 비용이 있었군요. 네, 이건 자회사 실적 역시 예상치 못한 변수에 따라서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거죠. 아무리 전방산업 업황이 좋다 하더라도 국제 유가 변동이라든지 예상치 못한 비용 발생,
아니면 글로벌 경기 변화 같은 요인에 따라 실적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덕산 네오룩스에 대해서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실적은 그 M테날 소재 수요 부진이나 SDC 공급 지연 같은 이슈로 단기적인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지만 하반기 회복과 연간 이익률 개선 기대감은 유효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BDLPA라는 확실한 신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인데요. 특히 SDC에 대한 독점 공급 지위, 그리고 향후 애플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들의 채택 가능성은 덕산 네오룩스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게 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중국 시장의 점진적인 회복세와 IT, 자동차용 OLED 같은 신규 시장 개척 노력도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짚어봐야 할 과제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BDPL 시장이 과연 예상대로 또 예상만큼 빠르게 열릴 것인가 하는 그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요. 또 SDC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기회의 동시에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으며 경쟁사들의 추격이나 기술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중국 시장의 리스크나 IT 시장의 수요도나 가능성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특히 BDPL이라는 이 신기술이 과연 시장의 높은 기대치만큼의 수익성을 실제로 보여줄 수 있을지는 앞으로 몇 분기 동안 좀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독점적 지위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또 경쟁이 심화됐을 때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덕산 네오룩스의 이 야심찬 BDPL 기술, 과연 OLED 디스플레이 시장의 판도를 뒤흔드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높은 기대치라는 그 빛 뒤에 가려진 기술적, 시장적 장벽이라는 그림자의 발목을 잡히게 될까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저희가 살펴본 덕산 네오룩스가 가진 기회와 위험 요인들을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살펴보시면 향후 이 기업의 행보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